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권영환 교수가 모교인 고려대학교 강의에서 LK99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첫 강의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자, 여기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준 그 고려대 권영환 교수의 질의응답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환 교수의 경험과 확신. 권영환 교수는 자신이 외국 대학에서 연구한 방법이 자신이 시도한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직 이석배 교수만이 특정한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여기 이렇게 뭐 LK99에 대한 기술이나 아니면 제작 방법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좀 써있죠. 자, 그리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20년 동안 모든 시뮬레이션을 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이석배 교수를 말하는 거죠. 그는 20년 동안 모든 시뮬레이션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권영환 교수가. 자, 그리고 이제 LK99에 대한 권영환 교수의 견해. 자, 그는 다른 개인은 LK99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나 방법이 쉽게 개발될 수 있었다면 지금쯤 이미 발견이 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권영환 교수가 피력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권영환 교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해당 회사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근데 여기서 해당 회사 퀀텀에너지 연구소와 연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 특허는 퀀텀에서 나올 텐데, 퀀텀과 연관이 없다는 것은 특허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쟁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분쟁이 해결됐다라는 어떤 실마리, 그렇게 보이고요.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자면, 자, 논문의 이 길이 제한으로 인해서 이석배 교수는 절반 정도만 썼고 아직 절반이 남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논문에 공개된 그 절반만으로도 세상을 주목시켰는데 그만큼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레시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따라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코앞에 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은 뭐 이러했고, 그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해서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질의응답에서의 핵심은 특허 분쟁이 일어났던 주요 인물 권 교수가, 그리고 이석배 교수죠. 이석배 팀. 그리고 권영환 교수가 이석배 박사만이 LK99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이게 핵심이고, 아까 앞전의 내용을 보면은 자, 해외 대학들, 여러 대학들이 만들었던 것은 권영환 교수의 방식이다. 이석배 교수의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석배 교수는 앞으로 계속 논문을 내면서 본격적인 정보를, LK99에 대한 정보를 내놓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경우의 수 중 하나는 일단 권영환 교수가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LK99 방막 증착 기술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제 이석배 교수는 LK99에 대한 제조법, 이거를 권영환 교수한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권 교수가 퀀텀에너지 연구소를 나왔다. 그리고 이 방막 증착 기술의 특허를 신청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기술은 권영환 교수가 공유를 해줬는데,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본인에게 LK99 제조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카이브에 갑작스럽게 논문을 게재한 것도 이 특허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석배 팀이 세상 밖에 나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가 빨리 이뤄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처럼 해외에서 주목하고 우회 특허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본다면 퀀텀도 좀 다급해질 거고, 특허를 위한 합의점이 좀 유해질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 질의응답 내용을 봤을 때는 LK99의 초전도체 신뢰도가 올라가고 특허 분쟁의 끝이 보이는 그런 뉘앙스의 질의응답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저번 달쯤에 9월 중에 발표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거기서 좀 많은 얘기를 하겠다. 자, 그리고 APL 논문이라는 그 재료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큰 기대감 두 가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LK99의 초전도체 참가 거짓 여부와 상관없는 기대감 두 가지. 자, 요 두 가지 기대감만큼은 뭐 LK99가 뭐 어쩐지 저쩐지를 떠나서 일단 가져가야겠죠. 자, 그리고 국제 특허 나왔다라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고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봤는데, 자, 일단 이 내용이고요. 상온상합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 및 그 제조 방법. 자, 발명가 출원인 이석배, 김지훈, 권영환 이렇게 이름 있다고 게임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국제 출원인 출원 1 2022년 8월 25일 현재 23년입니다. 1년 전 거라고요. 일주일 전이 아니라. 자, 일단 해외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공개된 기술로 인정하는지 그 여부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받더라도 논문을 게재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출원해야 하는가 그 기간 차이도 각 국별로 있고요. 자, 지금 논문도 해외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국제 특허가 출원이 됐다고요? 재미있는 소리입니다. 자, LK99가 인정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양 그리고 지금쯤 아마 문제를 알았을 텐데 영상을 내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자,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한번 언급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권영환 교수의 고려대 질의응답 시간에 논문의 용량 때문에 반 정도만 기재가 된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특허 출원 시에 없던 내용이 만약에 논문에 추가가 되면 새로 추가된 논문 내용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 그리고 해외 권리부터 챙겨야 됩니다. 해외 권리화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아직 핵심 내용은 특허로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논문에 발표해도 세상이 알게 되고 특허로 발표해도 세상이 알게 됩니다. 아직 해외 연구소나 어떤 기관 또는 해외 국가 다 새로운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만이 알고 있죠. 이 부분은 권영환 교수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자, 결론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일주일 전에 국제특허 출원했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고요. 국제특허 출원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뒤늦게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도 뒤에 해명을 했네요. 22년 8월이라고. 이 유튜브 채널도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공유를 했다기보다는 착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 특허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권영환 교수도 그리고 이석배 팀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도 타 국가들의 우회 특허 수작을 이미 알고 있고 서로 속된 말로 못 같아도 빠르게 합의를 보려 할 것이다. 아마 이석배 팀이 손을 내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권영환 교수의 질의응답의 답변을 봤을 때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둘 다 죽고 기술 해외에 뺏기거나 아니면 합의점 찾고 특허 출원하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은지는 명확하죠. 자, 그래서 특허 출원 이 과정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때마다 상한가는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 전망에서 단기간 동안 핵심이 될 투자 경고에 대해서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자, 우리는 투자 위험에서 눌릴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시기도 미리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에는 투자 위험에서 요 해제 요건을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투자 경고니까 투자 경고에서 요 해제 요건을 분석을 해야겠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판단일. 자, 9월 18일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조건 판단일 9월 18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최초 해제 기준일은 각각 9월 11일, 8월 28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첫 번째 조건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고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8월 28일은 이미 종가가 나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8일. 자, 종가 51,800원입니다. 51,800원. 자, 그럼 근데 이게 100% 이상 상승할 경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만 3,600원. 자 현 주가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이.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조건은 비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크게 분석할 필요가 없고요. 세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낮은 기준가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게 요 첫 번째 조건이 될 텐데 아직 안 나왔죠, 날짜가. 9월 11일에 종가니까. 자 그래서 9월 11일이 몇 거래일 남았는지 보기 위해서 달력을 켰습니다. 자 이날은 최초 판단일이고요. 18일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8거래일. 자 왜 남은 거래일을 다 명시했냐면요, 자 11일 요날부터는 종가가 해제 요건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투경을 떼기 위해서 단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이때부터는 뭐 조정의 폭이 작든 크든 그것을 떠나서 이때부터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준가를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투자 위험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죠. 자 그럼 남은 요 3일 요 날은 급등에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는 요 날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죠. 1, 2, 3, 4 요 날은 급등에도 상관이 없다고, 어떤 제약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어떻습니까? 급반등했죠. 자 물론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반등하는 것도 있겠지만 투경을 겨냥한 급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 조정은 어차피 동반이 될 건데 투경을 떼기 위해서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낮아지기만 하면 투심이 크게 무너집니다. 자 투심 완화를 위해서 투자 위험을 뗐고 투자 경고를 떼는 건데 이 투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할 수는 없겠죠. 병 주고 병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이라도 주고 병을 준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것을 예단하고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 추이를 지켜보고 반등 추세를 꺾지 않고 가는지, 지켜줄 지지 라인은 지켜주는지, 그리고 저항을 수차례 맞는 곳은 없는지 다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는 또 얼마나 실리는지, 어느 자리에 실리는지. 자 아무튼 이때는 고점에 일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투경 때문에 적더라도 단기 조정이 온다라고 했었는데 이때는 할인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고 퀀텀 측에서 공개할 논문이나 특허 그리고 뭐 발표회 등등이 남아 있으니까 자 이때는 분할 매수로 다시 물량을 간수하는 겁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일단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이 타점을 잡은 근거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가 조금 남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가 단기간에 일단 분할 매도로 먹고 또 곧바로 단기간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은 예단하고 매매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하려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쟁이 났는데 칼이라도 미리 갈아놔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분석하고 계산한다면 리스크를 스스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분할을 전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안전벨트까지 채우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놔 주시면 여러분들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자료와 근거 그리고 타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PT 파일로 좀 정리를 해뒀고요. 이 안에 자료와 근거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분석도 좀 녹아 있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자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E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E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